친구들 안녕. 오늘도 날씨 추웠죠?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그렇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것도 늘 고민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서는 크게 큰 틀로는 사랑이라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이제 그런 각 항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또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냉철한 판단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에 있어도 추워서 콧물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또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분노로 많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화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만 딱 자극을 해도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리고 경제도 많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을 강아지 때문에 더 그런 경제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자꾸 가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대견스러운 그런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판단력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흐리지 않아서 좀 더 다행이다,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을 더 잡아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더 다독다독 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 건 어른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욕먹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더 자유로운 마음과 합리적인 판단들을 잘해서 어린 친구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바르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을 해서 그런 꾸지람을 듣고 질타를 받으니까 부끄럽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오명들을 오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자꾸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자기가 가진 자리나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에만 이렇게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탄핵이라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도 지금 상황에서 탄핵만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온 국민들의 의견이 다 그래요. 탄핵이에요, 거의 다. 진짜 완전
정말 그 자각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탄핵이 아닌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꼭 탄핵이 답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빨리 이렇게 물러나면 그게 더 명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뜻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급한 이런 나라의 문제들은 빨리 안정이 돼야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바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서 잡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 문제나 그런 민생의 문제가 더 시급한데 엉뚱하게 일이 다른 방향에서 터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급하니까 그 부분에 불을 먼저 끄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빨리 그런 탄핵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고 지금 다 뻥뻥 뚫렸잖아요. 뭐 국방, 외교, 안보 다 경제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소식을 잠깐 들으니까 트럼프도 약간 불운한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맞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그런 시국이고 하니까 나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그런 한미 군사 해결 문제나 또 그런 방위비 문제나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논의를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힘을 가지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이루고 같이 도모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그 사안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각 대표 기관이 되면 국회의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헌법기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사인이 아니라 난 헌법기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을 테고 또 나는 헌법기관이니까 내가 언행을 조심하고 그래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타의 모범이 되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귀감으로 삼을 텐데 오히려 내가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비춰본다면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감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대통령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각자 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그 모든 나라 국민들의 대표자이시고 그런데 그런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거나 그런 말들을 하면 그런 중요한 외교 정책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동물이기도 해서 이런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감정 자체가 차단이 돼버리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 예쁘게 봐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대화하고 또 진심을 보여서 저 사람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싶고 또 저 사람과 개인적으로도 사담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상대방의 사랑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그런 계속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 국민들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말과 행동에는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공직자이면 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가, 그러면 나를 보고 배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한테
아, 우리 선생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배우고 싶다. 저런 부분은 닮고 싶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또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녀들한테 모범을 보이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자녀로 태어나는 게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라도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 말, 행동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큰 마음을 먹고 넓은 생각들을 가졌을 때는 이 우주도 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옹졸하고 그랬을 때는 바늘 구멍만한 그런 마음도 허용이 되지 않고 밴댕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나. 근데 밴댕이도 처음 먹어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그런 속어로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막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근데 밴댕이도 작은 생선이지만 그래도 맛이 있던데 너무 밴댕이를 욕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밴댕이 무침도 있고 뭐 튀김도 있고 뭐 이렇게 싸먹는 것도 있고 그렇게 회로 싸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강화도에 가니까. 그래서 가시면 드셔보세요. 좋아하시면. 그래서 밴댕이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과메기도 얼마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 생마늘이랑 매운 고추 같이 넣어서 싸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쌈채소들을 먹는 거 좋아해요. 약간 그런 쌉싸름한 맛 나는 것도 좋아하고, 왜 입맛이 없을 때는 쌉싸름한 맛을 먹으면 좀 이렇게 입맛이 자극이 돼서 좀 더 밥맛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엔 채소값도 많이 비싸졌지만 그래도 또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생선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밥상에 그런 음식들도 올라와서 여러분들 한 끼 한 끼를 소중하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잘 하시면서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그런 신체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국이 많이 어렵고 날씨가 추울수록 또 잘 먹고 내 건강을 잘 지켜야 그런 에너지들로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능들이나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또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면서 더 전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진짜 그렇게 온정을 나누고 그런 예쁜 모습들을 보니까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런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재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빵빵 터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래도 개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머리도 좋고 창의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창의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잠재력들이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그런 재능들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을 때 그 빛들이 몇 배가 될 테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어린 친구들이 참 짠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태원 참사도 겪었고 또 세월호 참사도 겪었다고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큰 사고들을 겪었으면 정말로 상처를 입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죽으면 죽은 것도 너무 슬프지만 남아있는 자의 서러움과 남아있는 자의 슬픔은 살아가는 내내 평생 트라우마이자 상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사건들을 수습을 하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독다독 하면서 아프겠지만 그래도 덜 아프도록 좀 많이 녹여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자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의 일들이 터졌지만 그래도 그런 계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수습을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위기의 시점을 만나서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려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그냥 뻥 터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이제 여기서 수습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의견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자꾸 말을 해야 우리가 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대표자들이시면서 또 우리의 의견들을 그렇게 대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이런 방향을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자꾸 생각이 더 열리실 거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자꾸 내서 이런 부분 불편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예리하게 늘 주시하고 있어야 다른 문제들이 터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대표자를 뽑을 때는 진짜 이렇게 냉철한 판단으로 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걸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실천을 했는가 이렇게 이뤄놓은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그냥 새 출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계속 바라보면 그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사사로운 개인의 그런 욕심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국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맡으면서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역 감정으로 다투고 그런 것도 너무 편협한 시각이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가는 세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너무 지역 감정으로 싸우고 너무 학연 중심이나 지연 중심이나 이렇게 작게 가지 말고, 우리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만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늘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아팠는데 너도 아팠구나, 그래 너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지금처럼 따뜻하게 커피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핫팩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 온기와 온정들로 늘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여자분이 용기 내서 발언하신 분이 계셨는데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어떤 정치인보다 바른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바른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금 이 시국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지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다루는데 뭐 술집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제목으로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술집에 가셔서 술 드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잠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잠을 자면 괜찮은 일이고 직책을 갖지 않고 잠을 자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은 잠이고 다 똑같이 사랑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건 정말로 어떤 생활고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부모들이 바로 잡아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다양하게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장 배경이나 그 사람의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그런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제목들로 그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올라온 거잖아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부분은 절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올라온 건데 욕 먹을지도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그 사람보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인격체로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 사람이 가진 깊은 마음의 저변까지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떤 하는 일에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저 사람을 잘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느끼지만 진심을 담은 그런 이야기들은 늘 눈물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청소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식당 서빙을 할 수도 있고 뭐 술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뭐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하는 일 자체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분 짓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한 가정으로 보면 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안위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힘든 일을 하시면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사탕이나 초콜릿, 음료수 또 다른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셔서 이렇게 그 힘든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책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는가? 정말로 인성이 괜찮은가? 저는 여기에 더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높낮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또 괜찮은 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꼭 인성이 괜찮은가? 꼭 그런 진짜 훌륭하다고 할 만한 리더의 그런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관점들로 바라봤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쓴다거나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다른 종교에 임하거나 기업인이거나 여러 각 정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로 사회적인 그런 안목과 시선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일들을 하신다라고 보여지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는 일이나 직책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은 사람일 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정말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이런 점들을 더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들에 더 주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를 하거나 그래도 정말로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고, 또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또 정말로 보편적인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멀리 바라보면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예리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론이나 그런 언론의 그런 말들도 저게 맞는 얘기일까? 이거를 꼭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 이런 거, 그런 거 믿지 말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맞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내 생각으로 걸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 봐도 이렇게 그런 작가가 쓴 그런 글이랑 또 제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작가의 생각도 작가의 관점이어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맞지만, 또 나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 봤을 때는 또 나만의 관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책들만 보고 이렇게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자기계발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다가 공통 분모들이 나오면 이거는 공통점이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얘기하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 계속 같은 얘기가 겹쳤을 때 그런 교집합적인 부분을 발견하면 이게 공통의 요소구나, 그러면 이것들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런 저만의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의견들은 다양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통으로 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래도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고 또 책들을 읽으면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지혜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식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면 또 제가 늘 배울게요. 저도 늘 많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또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배워가고, 또 제가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배워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마음들을 받게 되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고, 제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가치,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나 또 생각해 볼 거리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모두 다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어떤 운명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긍정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면 최악의 상황이 아닌 걸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힘든 부분에 있어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지점을 점프해서 도움닫기 해서 더 멀리 뛰면 되지 않나? 그리고 넘어져도 그냥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오뚜기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냥 더 점프해서 멀리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몸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그렇다면 늘 더 좋은 지점을 향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너무나 웃음나고 그런 재치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이런 위기들 속에서 그런 여러분의 재치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웃을 수 있게 그런 웃음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천재죠? 모두 다 천재이고 모두 다 사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또 추위에 너무 많이 떨지 않도록 따뜻한 음식 그렇게 드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을 먼저 챙기시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힘든 이 시기를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괜찮은 시간들로 채워가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많이 춥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나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끈끈한 그런 결속력과 유대감들을 느끼면서 위기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그런 계기가 이미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늦었지만 또 밖에서 많이 추위에 떨면서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올게요.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참, 한 가지 놓쳤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봤는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도 어릴 때만 부모 밑에서 얼망졸망 같이 있을 때만 그때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이 생각 자체나 성격, 기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미 성인으로 성장을 했고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 범위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다른 가정들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그냥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동일시해서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묶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러진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중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속상하고 막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화가 조금만 자극을 하면 뻥뻥 터지게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많이 속이 상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오히려 속상할수록 이렇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이렇게 화를 터뜨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화는 내도 되지만 정당한 곳에 나의
나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화를 내야지, 엉뚱하게 뭐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한다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도 또 그런 품격을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3.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라고 말하게 하라. 6.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 8.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9.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 10.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1.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라. 12.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비판을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친구 중 하나가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이던 시절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 주말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쿨리지가 비서 중 한 명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늘 아침 입은 드레스가 예쁘군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말수가 적어 시모그 켈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쿨리지로서는 이제껏 자신을 비서에게 해본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다. 워낙 이례적이었고 예상치도 못했던 칭찬에 그 여성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쿨리지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마시고요. 당신 기분이 좋아지라고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구두점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쿨리지의 방법은 다소 노골적이기는 했다. 하지만 최고의 심리작전이었다.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난 후에는 불쾌한 이야기를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마련이다. 이발사도 칼을 대기 전에 먼저 거품을 바른다. 윌리엄 맥키니가 1896년에 했던 행동도 그와 같았다. 당시 맥키니는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 중이었다. 당시 한 저명한 공화당원이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이 키케로, 패트릭 헨리, 다니엘 웹스터 같은 연설가들을 합친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기쁨에 가득 찬 자신이 쓴 불멸의 연설문을 맥키니 앞에서 읽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지만 쓸만한 연설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 같은 비난을 불러일으킬 연설이었다. 맥키니는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의 빛나는 열의를 사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은 해야 했다. 맥키니가 얼마나 재치있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말 빛나는 연설입니다. 훌륭한 연설문이었어요. 맥키니는 말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연설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잘 들어맞는 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연 적절할까요?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냉철하고 타당하지만 나는 정당의 관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집에 가셔서 내가 지적한 대로 연설을 써보시고 나에게 복사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맥키니 말을 따랐다. 맥키니는 연설문 곳곳을 수정해서 그가 연설문을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그 사람은 선거 유세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연설자가 되었다. 에이브럼 링컨이 했던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도 있다. 그 가장 유명한 편지는 빅스비 부인에게 쓴 편지로 전쟁통에 5 아들을 잃은 그녀를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링컨은 아마 시간에 쫓기며 서둘러 5분 만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는 1926년 공매를 통해 무려 1만 2천 달러에 팔렸다. 링컨이 5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저축한 것보다도 많은 돈이었다. 이 편지는 1863년 4월 26일에 썼다. 남북 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북군을 이끌던 링컨의 장군들은 18개월에 걸쳐 계속 비극적인 패배 소식만을 전해왔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잔인한 살생만이 벌어지고 있었다. 탈영병만 수천에 달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링컨의 반기를 들어 그를 백악관에서 쫓아내려 했다. 링컨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 파멸의 수렁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신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듯합니다.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암울한 슬픔과 혼돈의 시기에 링컨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여기에 제시하는 이유는 나라의 운명이 한 장군의 행동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고집세고 말 듣지 않는 장군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링컨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쓴 편지 중 가장 신랄한 편지일 것이다. 하지만 링컨이 후커 장군의 심각한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렇다, 심각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그 잘못에 대해 심각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링컨은 그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노련해졌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령이 있고 재치가 있다. 다음은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이다. 나는 장군을 포토맥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감하고 노련한 군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또 당신이 군인으로서 당신의 일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특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야심이 있습니다. 그 야심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라면 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면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이 군을 지휘할 때 당신은 너무 야심에 의지한 나머지 있는 대로 번사이드 장군에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국가의 잘못을 저질렀고 많은 공적을 세운 명예로운 동료 장군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최근에 당신이 군에도 정부에도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성공한 장군들만이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군사적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독재의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노력이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아끼지 않아왔던 노력입니다. 나는 당신이 군대에게 퍼지게 한 정신, 자신의 지휘관을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신이 이제 당신을 겨냥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정신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은 물론 나폴레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런 정신이 널리 퍼져 있는 한 군에서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솔함을 경계하고 활력과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경계심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와, 멋지네요. 당신은 콜레지도 아니고 맥키니도 아니고 링컨도 아니다. 당신은 이러한 원칙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계약에도 통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한다. 통할까? 한번 보기로 하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워크사 WP5는 당신이나 나와 같은 일반인이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내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해주었다. 워크사는 필라델피아에 지정된 날까지 커다란 사무실 건물을 완공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건물은 완공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 건물 외관을 장식할 청동 세공을 만드는 한 하도급 업체가 정해진 날에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뭐라고? 공사 전체가 지체된다고?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이야. 장거리 전화를 했다. 언쟁을 했다. 열띤 대화도 오갔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고 씨는 단판을 지으러 뉴욕에 파견되었다. 브루클린에 당신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 씨는 사장실로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사장은 놀랐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고 씨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기차에서 내려 주소를 찾으려고 전화번호부를 보았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장은 말했다. 사장도 흥미가 생겨 전화번호부를 보았다.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그는 자부심에 차 말했다. 저희 집안은 네덜란드에서 와서 뉴욕에 정착한 지 200년쯤 됩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몇 분에 걸쳐 자신의 집안과 선조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가 말을 마치자 고 씨는 공장이 아주 크다고 칭찬하고 자신이 방문했던 많은 공장들에 비해 훨씬 낫다는 말을 했다. 고도의 전략가. 제가 본 청동 세공 공장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공장입니다. 고 씨는 말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장은 말했다.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좀 구경시켜 드릴까요? 공장을 견학하는 동안 고 씨는 제조 방식에 대해 칭찬하면서 그 경쟁사들에 비해 어떤 점에서 어떤 면에서 왜 그 방식이 나은지 말했다. 고 씨는 낯선 기계들이 보일 때마다 그 기계들에 대해 언급했고 그러면 사장은 자신이 발명한 기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며 일일이 보여주었다. 사장은 고 씨가 자신과 함께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기억하라. 아직까지 고 씨가 찾아온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사장은 말했다.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요. 당연히 저는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유쾌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재는 계획대로 제작해서 선적할 겁니다. 다른 주문은 모두 미루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십시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공했어요. 고 씨는 부탁을 꺼내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물건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건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 완공되었다. 고 씨가 그런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쇠와 피.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 그걸 손가락 사이에 교차시켜 끼우게 했습니다. 그야 왼손이죠. 오른손으로는 조서를 써야 하니까. 예, 그렇게 비틀었습니다.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곳에 그렇게 하니까 상처가 깊어졌어요. 피와 진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나중엔 이 자리엔 하얀 뼈가 들여다 보였습니다. 뼈가 드러나니까 알코올에 적신 약솜을 끼워주더군요. 제가 소감된 방에는 남자들만 약 9명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같은 자리에 약솜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금주돼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끼운 약솜을 눈으로 확인하면 잠깐 서로 마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뼈가 드러났으니 그 자리는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걸 알고 약솜을 뺀 다음 더 깊게 볼펜을 끼우고 짓이겼습니다. 철장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처음 방으로 밀어 넣어졌을 때는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도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새벽에 겪은 일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1시간여 그 절망적인 침묵이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 똥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그 순서가 끝나면 그들은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총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몸을 뒤집으면 구나와 정강이를 짓이겼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조사실에서 방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정절을 하고 정면의 철장을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여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한 하사가 말했고 본보기 삼아 실제로 한 중년 남자의 눈꺼풀을 담뱃불로 문질렀습니다. 무심코 손을 움직여 얼굴을 만진 고등학생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질 때까지 때리고 밟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명 가까운 남자들이 빈 공간 없이 앉아 있었으므로 온 몸에서 비 오듯 땀이 흘렀습니다. 목덜미를 스멀스멀 기어 내려가는 것이 땀인지 벌레인지 구별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목이 탔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하루 3번 식사 때뿐이었습니다. 오줌이라도 받아 마시고 싶었던 동물적인 갈증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졸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들이 언제든 다가와 내 눈꺼풀에 담뱃불을 문지를 거라는 공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꺼진 눈두덩이에, 이마에, 정수리에, 뒷덜미에 희뿌연 흙반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배고픔, 그것이 서서히 혼을 빨아들여 거품처럼 허옇게 부풀어 오른 혼이 곧 터뜨려질 것 같은 아득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눈꺼풀에다 담뱃불을. 그곳 한 끼 식사는 식판에 담긴 밥 한 줌과 국 반 그릇,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은 2인 1조로 나눠 먹었습니다. 김진수 한 조가 되었을 때 서서히 혼이 빨려나간 짐승 같은 상태였던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언저리는 병자처럼 어두웠으니까요. 두 눈은 생기도 표정도 없이 공허하게 반짝였으니까요. 한 달 전 그 부고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멀건 콩나물국에서 콩나물을 골라 먹다 말고 멈칫 나를 보던 눈, 그가 콩나물을 다 먹어버릴까봐 긴장하고 있던 나를, 우물거리는 그 입술을 혐오하고 쏘아보고 있던 나를 묵묵히 마주 바라보던 나와 똑같은 짐승이었던 그 차갑고 공허한 두 눈. 너무해요. 나는 모릅니다. 왜 김진수는 죽었고 그와 한 조가 되어 함께 밥을 먹었던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김진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김진수가 더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요. 나도 잠을 못 잡니다. 하루도 깊이 못 잡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선생이 나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김진수에 대해 물은 뒤에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온 선생과 이곳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에도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죽었고 아직 나는 살아있는지.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아프고 더 고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김진수가 처음이 아니라고 선생은 전화로 말했지요. 우리들 중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지요. 그렇다면 선생은 날 도우려는 겁니까? 하지만 선생이 쓰려고 하는 그 논문은 선생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김진수 죽음을 심리적으로 부검하고 있다는 선생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말들을 녹취함으로써 김진수가 죽어간 과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그와 나의 경험이 비슷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서 겪은 일들을 그 자신에게 듣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죽음이 부검이 될 수 있습니까? 김진수는 우리 중에서도 특별히 변칙적인 고문을 더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외모가 여성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쯤 지난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기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게 하고 나무 자로 때려 내리치겠다며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발가벗기고 영창 앞 잔디밭으로 데려가 팔을 뒤로 묶고 엎드려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붉은 개미들이 3시간 동안 김진수 사타구니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석방된 뒤 거의 매일 밤 벌레와 관련된 악몽을 꾸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진짜 못됐다. 그 전에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오며 가며 상황실에서 얼굴만 봤지요. 김진수는 그의 대학 신입생이었으니 아직 뺨에 솜털이 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희고 속눈썹이 유난히 짙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볼 때마다 무척 빠르게 걸어다닌다는 느낌이었는데 팔다리와 허리가 가늘고 길어서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희생자 파악하고 시신 관리를 총괄하고 관이며 태극기를 구해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주로 그런 일을 했던 걸로 압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했으면 이런 일들을 겪었을 뻔한 그러네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것은 이익보다 신뢰. 공자가 말했다.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끌채 끝 쐐기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마기가 없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큰 수레가 소를 끄는 짐을 싣는 큰 수레는 소가 끄는 짐을 싣는 수레를 말한다. 끌채 끝 쐐기는 끌채 끝에 가루로 된 나무인데 멍에에 묶어서 소와 수레를 연결한다. 작은 수레는 말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멍에 마기는 멍에 끝에 있는 위로 굽은 것으로 가로된 멍에에 걸어서 말과 수레를 연결한다. 끌채 끝 쐐기와 멍에 마기는 소, 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이를 통해 소와 말을 부려 수레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끌채 끝 쐐기와 멍에 마기가 각 동물과 수레의 연결점이 되어 수레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핵심 고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신뢰다. 가정, 직장, 사회, 국가라는 모든 조직은 이러한 신뢰라는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존립할 수 있으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구성원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매우 위태롭게 된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신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텔레비전에서 진행되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간의 불화한 원인은 대부분 신뢰가 깨진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진다. 부부가 불화와 갈등을 겪으면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가정에는 안정감과 행복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삶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하는 가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뢰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과 국가도 마찬가지다.
안현 제7장을 보면 정치란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공이 정사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자공이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군대를 버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공이 다시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양식과 백성의 신뢰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누구나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정치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국방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지도자나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진행한 제도나 사업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되거나 완전히 사라진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힘이 좋고 훌륭한 소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수레에 연결해주는 뜰채 끝 쐐기와 멍에막이라는 연결점이 없다면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태우는 수레가 되지 못하듯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 협조를 얻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삶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하는 내 가족은 어떠한지 돌아보자. 나는 그들을 믿고 그들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능력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인격이다. 공자가 말했다. 잘 달리는 말을 칭찬하는 것은 그 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역할을 잘하는 그 덕을 칭찬하는 것이다. 힘이 세고 거친 야생마가 잘 달리는 준마가 되기 위해서는 조련을 통해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야생마는 거친 야생성을 훈련을 통해 제어하고 유순함을 길러 주인과 호흡을 맞추며 근력과 지구력을 길러 잘 달리는 준마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공자는 그 힘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잘 달리는 준마의 자격을 갖추게 된 그 덕을 칭찬한다고 한 것이다. 말은 힘이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달리는 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저마다 재능을 갖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능력을 발휘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자신의 재능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갈고 닦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실습을 나가 훈련을 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의사와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따야 자격을 갖추어 의사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인고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빛나게 해줄 인성이라는 덕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말이 달리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탈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다면 그 말은 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사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사나 동료들과 화합이 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직에서 배제되고 만다. 세상에서 잘 쓰이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출중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능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덕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인정을 받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 고생 많으시죠? 오늘 좀 따뜻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밥은 잘 챙겨서 드셨어요? 또 옷은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목도리도 잘 하시고 또 양말도 좀 도톰한 거 신으시고 장갑도 끼고 그러시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드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거나 이런 거 좀 번거로우니까 이뇨작용이 좀 많이 없는 그런 차 드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고생하시고 그렇게 계시니까 잘 챙겨 드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곳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추울수록 더 서로를 꼭 껴안으면서 서로의 체온이 이렇게 더해져서 더 따뜻한 세상, 더 밝은 세상,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힘들지만 그런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는 축제들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에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또 역시 대한민국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굳건하게 심어줘서 온 세상과 함께 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포함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나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춥고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기쁨이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100만 번 볼보고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따뜻하게 푹 주무세요. 그리고 또 내일도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시고 또 내일 맞이하는 아침은 또 기분 좋은 하루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숙면 취하시고 아직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은 시간은 따뜻하게 그렇게 푹 주무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 굿나잇.